한동안 지지부진했던 테슬라 주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테슬라는 이렇게 고평가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현재 테슬라의 주가에는 상당 부분 AI 기업으로서의 테슬라 그리고 로보틱스 기업으로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기대치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펀다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AI 기업으로서의 펀다멘탈, 로보틱스의 펀다멘탈 이런 것은 뭐 엔비디아처럼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죠. 하지만 그 부분도 과거의 타임라인으로 볼 때는 대단히 길었던 기대치에서 점점 좁혀오고 있다는 거죠. 우선은 로보택시가 정의와 이 로보택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지금 텍사스라든지 캘리포니아라든지 그리고 다른 도시로 확장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 테슬라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 접근 법칙에 의해서 안전 요원이라는 것을 지금 배치하고 있는 거고 또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안전 요원이 올해 12월 정도면은 사라질 거다. 뭐 저는 1월, 2월 정도 사라져도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보택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대단히 AI의 어떤 가능성들이 다가오고 있고 또 FSD 버전 14가 나오면서 또 13하고는 또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AI 주식으로서의 어떤 관심도가 집중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11월 6일에 있었던 테슬라의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이 보상안이 75%로 통과됐다는 것, 이것은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AI 기업과 로보틱스 기업으로 대단히 광폭의 행보를 할 수 있다라는 펀다멘탈을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11월, 12월 지금 미국 정부의 셧다운 문제가 풀리게 되고 즉 유동성 문제죠.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제약되고 있는 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관세도 문제가 있죠. 저는 심지어는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불법이다 또는 하여튼 합당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결이 나도 일시적인 시장의 충격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11월 말과 12월에는 주식의 시장에서의 미국 주식시장에서 전반적인 랠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또한 테슬라에게 외부적 요인으로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올해 지금부터 해서 11월까지는 좋은 소식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신고가 갱신이 시간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기업 사상 최대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0조를 받게 되는 건데 어떤 목표들이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것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되게 어려운 부분들은 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단계로 쪼개져 있습니다. 단계별로 성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보상 체계가 주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처럼 해가지고 이 전체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전체 목표로 볼 때는 이것이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체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보수가 없죠. 월급이 제로입니다. 물론 이제 뭐 CEO가 움직이는 비용 같은 경우 회사가 되어주지만 보상은 없죠. 원래도 보상을 받지 않았어요. 었고요. 계속 달러웨이 법원에서 부결되면서 보상을 못 받고 있지만 이러한 주식으로의 보상은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고요. 사실 목표를 달성해 왔고요. 이번에 목표의 그 핵심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000만 대의 자동차를 팔아라, 1,000만 대의 뭐 로보택시 뭘로 해라,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가치가 8조 달러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8조 5천억 달러죠. 그럼 지금보다 뭐 6배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이 조금은 희석될 수가 있죠. 그건 희석된다는 건 뭐냐면 사실 희석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희석된다는 것은 주가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1조 달러의 가치를 주식으로 줄 경우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주로서의 여러분들의 주가가 희석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한 손해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의 보상안을 받는 것은 최종적으로 볼 때는 테슬라의 지금 기업 가치가 1조 4천억 달러를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조 5천억 원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가가 지금 가만히 있어도 6배 이상은 오른다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 주식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주주로서는 손해볼 일이 아니라 웰컴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표를 이룬다면요. 8조 5천억 달러의 주가 저는 뭐 이루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입니다. 에비타라고 하죠. 조정 전의 에비타인데 에비타가 지금 대략 2024년 기준으로 볼 때는 140억 달러가 테슬라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4천 달러가 넘게 만들어야 됩니다. 4천억 달러요. 그러면 이거는 24배 정도가 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을 여러분 현금을 이 24배로
키운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미션이라는 거고, 월가에서도 뭐 차량 판매 1000만 대, 로보택시 판매 1000만 대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 100만 대 이런 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을 그렇게까지 24배나 키우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정도로 쉽지 않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부분에서 기업 가치는 8조 5천억 달러가 됐는데 영업이익은 24배가 안 되라면, 그렇다고 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1조 달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조건들이 다 걸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웨이에서 하는 재판에서 과거 일론 머스크가 받기로 했던 보상안이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뺀 만큼을 받습니다. 그 부분도 받고 1조 달러 또 받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뺀 만큼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맥스 1조 달러를 넘을 수는 없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서 대단히 동기부여를 명확하게 했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는 앞으로 10년 동안 일론 머스크가 보다 집중해서, 조금 뭐 정치적인 발언이야 계속 이어가겠지만, 특정 후보를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특정 정부에 들어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는 부분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테슬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상안이요. 네. 영업이익 24배 정도면은 그 주가도 그럼 24배 정도 더 클 수도 있다라는. 뭐 지금 논쟁마다 다 다른데요. 멀티플을 어떤 사람은 80배도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일론 머스크가 계획대로라면 이거 되기 전에 뭐 연간 1억 달러를 생산하겠다, 1억 대를 생산하겠다, 뭐 이거 되면 주가가 어떻게 오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1억 대를 생산하는 건 어려울 거고요. 저는 내년 정도 되면 한 1000대 미만으로 저는 현장 배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테슬라는 뭐 10,000대를 생산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 1000대만 현장 배치가 돼도 내년 정도에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2027년 가서 저는 오히려 5,000대에서 10,000대 사이 이 정도만 해도 놀라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 되면 이제 옵티머스 3가 내년에 배치가 될 건데, 옵티머스 4 정도 가야 사실은 다른 공장에도 팔려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4가 나오는 것은 빨라야 2028년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028년부터 테슬라는 여러 트라이얼 에러 속에서 양산이라고 하죠. 램프업. 이 양산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대단히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들어가는 건 2028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8년 옵티머스 4가 시중에서 대량으로 판매된다라면 이미 테슬라의 주가는 저는 8조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옵티머스도 나오고 또 샤오펑도 대단히 놀라운 수준의 걷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의 유니트리라든지 미국에 있는 다양한 휴머노이드 기업들, 한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이건 다 아직 R&D입니다. 시장에서 막 거래되는 제품들이 아니거든요. 대량 생산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가치 평가는 실제로 이것이 시장에 나왔을 때, 여러분 테슬라가 처음에 전고점을 뚫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모델 3가 양산된 이후부터예요. 모델 3가 나오기 전에는 과연 전기 자동차라는 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인류가 다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대량 생산이 시작되자, 그것도 1년 반이나 지연돼서 시작이 되죠. 그 이후에 주가가 테슬라가 1차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거든요. 옵티머스가 대량 생산되기 전에 지금 기대치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정말로 대량 생산돼서 우리 눈앞에 우리의 알고 있는 공장에서 옵티머스가 일을 하는데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라면, 이거는 인류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로 저희가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지금까지 경제학에서 아웃풋이라는 것 또는 Y라고 하는 결과물이라는 것은 L, 노동력과 K, 자본과 기술의 함수였어요. L이 노동력이고 K가 자본과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K를 증가시킴으로써 이 함수의 전체 결과를 증가시켜 왔었고, K가 증가하면서 L에게도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전체 생산력이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이 생산함수의 근본적인 특징은 L은 리미테이션, 제한이 있습니다. 인구가 한국에 5천만 명이 갑자기 1억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노동력이 1억이 된다고요. 소비시장도 1억 명이 되고 노동력도 1억이 된다면 한국 경제는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리미테이션이 인간의 생물학적, 바이올로지컬 이 리미테이션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옵티머스 1억대 우리가 투자하면 공장에 우리 1억 명의 노동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3억 투자하면은 들어갈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3억 명의 노동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경제학적으로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부의 어떤 해석과 부의 축적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재해석되는 순간을 저희가 맞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2026년에 저는 맞이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2027년도 빠르고요. 빨라야 2028년 정도로 할 거죠. 그러니까 2028년과 2029년에 아직도 좀 남았습니다. 테슬라가 정말로 그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저는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인류는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거고 주식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배라는 것은 지금의 상상력 속에서 해놓은 8조 5천억 달러라는 것은 지금의 상상력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멀티플이라는 개념도 지금의 상상력으로 만든 개념이지만 엔비디아 AI 챗GPT 나오기 전에 엔비디아 저도 되게 어느 영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게임 시장만으로 크립토 시장만으로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챗GPT의 모멘트가 엔비디아에게 날개를 달아줬고 로켓 엔진을 달아준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또 팔란티어도 마찬가지고요. 팔란티어 1년 만에 지난 1년 만에 1200%가 뛰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국면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테슬라를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시면서 2028년까지 가져가신다면 분명하게 다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부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테슬라가 지금 사실은 특히 비아디라든지 중국 기업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거에 비해서 성장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유럽에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포르쉐라든지 폭스바겐, 아우디 다 같은 폭스바겐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이 메르체데스 벤츠, BMW, 독일 기업들, 그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기업인 스텔란티스인 과거의 푸조와 시트로엔, 그다음에 이 피아트 이런 기업들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차들 다들 부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차 시장이 지금 부진이 아니라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중국의 경쟁력들이 높은 거고 특히 중국의 경쟁력이 어디 있습니까? 가격 대비 품질이거든요. 테슬라는 이거 이상 가격을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모델 지금 스탠다드라는 걸 만들어서 겨우 가격을 다운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 시장에는 만들지도 않아요. 중국 시장은 오히려 더욱더 가격이 큰 L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탈 수 있는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지금 저가형 자동차를 조금 낮춰서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글로벌로 자동차의 가격 자체만으로 테슬라가 경쟁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나빠져도 이미 여러분 여기에 기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월가의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도. 그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해서 잘 못해도 큰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걱정할 게 뭐냐면 로보택시가 지연되는 거. FSD가 계속 사고를 낸다라면 이것이 실망하고 테슬라 주가를 아주 강하게 아래로 끌어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자동차 판매가 떨어진다 하면은 단일한 충격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3분기 실적 맞지 않게 여러분 4분기 실적이 좋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보조금 없어졌죠. 중국에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해도 그 L 버전 그거 하나로 중국 시장에서 계속 성장을 이어갈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10월달 지금 중국 자동차 매출이 좋지 않죠. 유럽에서는 계속 고전하고 있죠.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테슬라 잘 팔리고 성장하는 나라 한국이죠. 뭐 이러한 걸로는 자동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의미 있는 순수한 자동차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못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꾸로 현대 기아차 관계자분들 만나봐도 걱정이 태산이에요. 전기차가 안 팔려서 태산인 게 아니라 자율주행을 준비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 업체랑도 협력을 하고 엔비디아랑도 협업을 하고 곳곳에서 지금 협업 관계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현대 기아차가 자율주행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시장의 국면은 현 시점에서 as is, 그러니까 지금에서 또는 스테이터스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에서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단계 세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느냐가 가장 지금은 시장을 판결하는 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것들은 정말 12월에 세이프 드라이버라고 하는 안전 요원이 정말 차량에서 하차를 하는지 또는 그걸로 1월로 연기되는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테슬라가 이 시장과 경쟁에서 내놓겠다라는 것이 사이버캡이죠. 2026년 4월부터 생산하겠다고 이번 주식청에서 분명하게 몫을 받고 있는데요. 항상 자동차가 4월 달에 나와도 일론 머스크가 약속을 안 지키는 면도 있지만 시간에 대한 약속을 항상 여러분 4월에 나오면 5월 달, 6월 달 정도에 조금 팔리는 거예요. 자동차는 램프업, 양산이라는 게 꽤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들어보면서 흔히 말해서 아무리 자동화를 해도 러닝 이펙트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부분들의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처음부터 예를 들면 하루에 10,000대를 생산할 수 있어도 10,000대를 생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생산되는 건 버려야 되고 고치려면 시간이 더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100대 한번 생산해보고 똑같은 라인으로 그러면 그 다음날 200대 생산해보고 그 다음날 300대 생산해보고 이러면서 속도를 높이면서 수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거든요. 그러한 양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산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만 2026년에는 분명히 사이버캡이 나올 겁니다. 이제 사이버캡은 근데 우선 미국 지향적인 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미국에서 로보택시의 확대와 함께 그 사이버캡이 확산된다면 대단히 거친 로보택시의 물결이 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 사이버캡이 시중에도 판매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이버캡은 그러한 부분에서 차량이 지금 가격이 적습니다.
낮습니다. 이유는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공개한 것처럼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10초에 한 대를 생산할 속도로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걸로 차량을 지금까지는 시리얼하게 일괄적으로 마치 CPU랑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언박스드 프로세스라는 건 GPU랑 같습니다. 병렬해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각자 부품들을 생산해서 마지막으로 큰 덩어리 5개를 그냥 합치는 거니까요. 이 방식으로 만들면서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혁신시킨다는 것은 프로덕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결국은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모델 3나 모델 Y도 인간이 운전할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속도를 확 낸다든지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추월하기 위해서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이버캡은 그런 가속의 가능성의 기능을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그렇게 운전하지 않으니까요. 안전하게 원래 배운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즉흥적인 인간의 운전 드라이브 기분을 맞춰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한 가속도 부분에서의 기능들을 다 없애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더 저렴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기사가 있는 자동차를 탔을 때 막 기사분이 막 BMW 몰듯이 싱싱 가고 브레이크 꽤 잡고 이러면 해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뭔가 더 편안하게 천천히 가속도를 밟고 천천히 브레이크 밟는 것을 기사가 있는 운전을 탑승했을 때는 그런 걸 기대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한 성능을 중심으로 사이버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저렴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이 사이버캡이 다른 나라에서는 핸들과 페달을 가지고 시중에 판매될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단히 좀 저렴한 가격대의 전기차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는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벌써 한국에서 과거 2018년, 19년에 그 타다 논쟁이 있었을 때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냥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였고 택시 운전과 라이드 쉐어링의 어떤 똑같이 운전사가 있는 것에서 갈등이었는데 지금 한국 분들이 중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을 여행 갔다 오시면 로보택시를 타보고 오시는 거잖아요. 웨이모 타보고 오고 중국 가서 아폴로코 타보고 오더니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하는 거야? 이건 시민들이 불만이 대단히 노골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의 매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자율주행에는 인색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암 치료제가 있습니다. 암으로 1년에 10,000명씩 죽는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암 치료제가 나왔는데 이 암 치료제에서 9,000명이 1년에 치료받을 수 있어요. 1,000명만 죽어요.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매직이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0명이 매년 죽다가 9,000명만 살아도 그리고 1,000명만 죽어도 1,000명이 죽는 분들에 대해서는 마음 아프지만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9명은 치료할 수 있는 암 치료제가 한번 발견했다고 보세요. 인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도 그 9명에 낄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1년에 10,000명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한다면. 근데 자율주행에 가서 그래서 저는 기계가 그렇다고 사고 막 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9,000명이 죽지 않는 사회로 우리가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을 너무 저평가하고 너무 이렇게 막 도덕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세이프 드라이브를 놔두고 있는 것을 빼면은 혹시 사고로 나면은 재앙적으로 언론에서 자기네들을 죽일 거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약하고 여러분 비슷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자율주행 시대가 좋지 않습니까? 물론 드라이브의 기쁨이 있다는 거 압니다.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남산 근처에 사는데 정말 새벽마다 그냥 부릉부릉 하면서 올라가는 차량 때문에 정말 죽고 싶어요. 그 소리 너무 커서. 그분들 이해 가요. 근데 이거 찍히들을 한이 있더라도 그 돈 내더라도 남산 순환도로 새벽에 그냥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쌩쌩 달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남산공원에 모여가지고 오늘 어땠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 운전의 즐거움 저도 이해 갑니다. 저도 독일에서 11년 가까이 스틱으로만 운전을 했었으니까요. 그 스틱으로 했을 때 그 속도감 탁탁 붙는 좋아하죠. 근데 그건 개인의 취향의 문제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10,000명이 죽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지 않는 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는 거고 인류가 이것을 저는 언젠가는 매우 기뻐할 거고 한국 사회에도 이것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타본 경험한 사람들이 누적될수록 중국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적될수록 대단히 강하게 형성될 거고 현대기아차도 이걸 대단히 무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업을 통해서 중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특히 현대기아차는 이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대단히 가속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에도 사이버캡을 우리가 저가용으로 전기차를 사는 게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저가용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입니다. 더 이상 사람이 다치지 않는 사회. 그러면서 이동이 편하고. 여러분 출퇴근 시간에 운전해야 되는데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한숨 자면서 문자할 거 다 하고 처리할 서류들 다 하고 그렇게 출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만의 차예요. 그게 얼마나 부럽고 좋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 사이버캡이 팔린다면 우리는 처음에는 이 물결이 적게 올 수 있지만 정말 거대한 물결로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국의 택시 운전사 보존하는 거 이건 정치권이 알아서 할 문제죠. 정부가 우리가 왜 세금 왜 냅니까? 그들이 이건 알아서 할 문제죠. 그분들의 그 일자리를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상해야죠.
그 정부가 보상해야죠. 이러한 사회로 진입하는 거 우리는 왜 못 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요구들이 엄청나게 거세질 거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대단히 어느 특점, 이런 걸 우리가 영어로 하면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산 꼭대기까지 도로 올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도를 그때부터 올리면 그 반대편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속도로, 쉽게 사회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속도로 도로는 굴러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자율주행도 저는 티핑 포인트가 곧 올 거라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저가 자동차냐 전기차가 아니라 그냥 자율주행 차가 안 되면은 여러분은 그냥 비교당하는 거고 자존심 상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시장은 대단히 가속도가 붙을 거고, 결국은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자율주행에 탑승하는 그런 시대로의 진입이 저는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보고, 그때 테슬라의 주가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는 부품이 많은 내연기관차에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갈 건데요. 전기차가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이 되냐 안 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기차 타는 사람이 부러우세요? 부럽진 않아요. 전기차의 장점이 있으니까 저거 타도 좋겠다죠. 그리고 저것이 환경에는 궁극적으로 좋을 수 있다니까 좋겠다라는 거고, 타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못 타서 섭섭하고 눈물 나가고 비교당하고 학교 가기 싫고,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회사 가기 싫고 내 차 몰기 싫고 막 내 차 갑자기 미워 보이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시대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삐질삐질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옆차 보고 있는데 다 자고 있어 막. 또 한국 분들 저 같아도 그렇고 영어 잘 안 되고, 영어 막 택시 운전사가 영어 말 시키면 좀 귀찮잖아요. 짧은 영어로 답해야 되고. 근데 웨이모로 앱으로 다 불러가지고 타고 다니면 얼마나 편합니까? 새로운 국면으로 인류 사회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시대에도 피처폰 쓰시는 분들 몇 있죠. 그분으로 여러분들이 남을 수는 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뭐 중독도 되고 문제도 있죠. 근데 스마트폰 안 쓰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로 갑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보여준 지금까지 혁신은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바꿔놓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휴머노이드 양산은 어느 정도 와 있고, 앞으로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바꿔놓을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지금 옵티머스의 양산이 원래 2025년 11월, 12월, 그러니까 지금 이쯤 시작될 거라 봤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연기된 거고, 뭐 연기에 따라서는 8개월, 10개월도 연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액추에이터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힘줄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전기 모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터처럼 돌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감속기, 가속기를 해요. 우리 힘줄을 줘서 펴지고 당겨지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손도 빨리 잡을 수 있고, 또 강하게 잡을 수도 있고, 약하게 잡을 수도 있고, 천천히 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이 신체 기관이 움직이는 것을, 기능을 휴머노이드 로봇은 액추에이터라는 것이 합니다. 액추에이터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테슬라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주주총회 때 이제 손을 공개했는데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여기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관절과 액추에이터도 크기도 작아지면서 되게 심플해지죠. 스페이스 스타쉽의 랩터라는 이 로켓 엔진의 그 변화 과정들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은 옆에 막 배관들이 엄청나게 맞다가 배관들이 몇 개를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 이런 것처럼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손도 그렇게 진화되고 있는데요. 지금 손의 단점이 뭐였냐면 유연성은 좋아졌는데 인간의 손처럼 100% 인간의 손처럼 되지는 않았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그런데 유연해지다 보니까 얘가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졌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무거운 거를 지고 폈다 들었다 놨다 하면은 발열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중국에 있는 기업, 여러분 액추에이터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에 히토리 없으면 액추에이터는 전 세계 모든 액추에이터 생산은 멈춥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품의 80%가 중국산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모터에 들어간 자석은 95%가 중국에서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완성된 액추에이터를 납품을 받았는데 도저히 그걸로 해결할 수 없어서 직접 테슬라가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직접 최종을 만든다는 건 설계와 조립을 한다는 것이지, 안에 부품은 역시 중국의 자석이나 모터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공장까지 만들어야 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는 액추에이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관절, 우리가 움직이는 자유도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이번에도 배터리 공간이 되게 커져서 저도 놀랐는데요. 조금의 이미지들이 보였거든요. 2.5세대. 3세대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여러분, 자동차는 대단히 배터리 들어갈 공간이 많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가슴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니트리의 지금 중국 것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도 문제는 2시간밖에 작동을 안 하거든요. 이것을 최소 4시간은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간이 노동할 때, 같이 협업을 할 때 인간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갈 때 잠깐 충전하고 오면 되거든요. 혼자 가서 자꾸 충전하고 들어오겠다 그러면 로봇을 더 사야 됩니다. 한 대의 로봇을 배치하기 위해서 서너 대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시간까지 끌 수 있는 전기 배터리 부분에서 혁신들. 그래서 뭐 지금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가 뭐 테슬라 옵티머스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이런 루머들이 돌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맥락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에서도 전기차에 들어갔던 배터리 가지고 2차 전지 시장은 더 커질 거예요, 여러분. 로봇에 다 들어가야죠. 또 ESS 자율주행만 들어갈 줄 알았더니 필요할 줄 알았더니 AI 데이터 센터에는 여러분 공급되는 전력의 그 성질이 화석의 발전소에서 만들어져도 ESS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SS의 그 시장 성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고 테슬라의 메가팩 성장이 지금 대단히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시장 보셔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이 AI죠. 이거는 FSD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뭐 피지컬 AI 다 들어가는데 이걸 또 구현해 주는 것이 AI 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AI4가 들어갔는데 내년에 양산될 것은 TSMC가 생산하는 AI5가 들어가요. 그리고 AI6부터는 삼성전자가 만들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이번 11월 6일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칩도 우리가 만들겠다. 근데 TSMC하고 삼성하고는 안 만들고 우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TSMC하고 삼성도 만들지만 우리도 만들겠다. 테슬라도 공장을 만들겠다. 그 과정에서 인텔하고 협업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건 한번 지켜보자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예를 들자면은 얘기하는 것은 1년에 최종 목표는 1억 대를 만드는 거예요. 1억 대에 들어갈 칩을 TSMC하고 삼성이 못 만들어주면 자기네 생산이 지연될 수 있다. 그리고 두 기업도 아무리 빠른 속도를 올려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속도만큼 칩을 만들지 못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설계는 어차피 테슬라가 해서 TSMC가 팹이잖아요. 팹. 만들고 삼성 팹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애리조나에서 만들게 되고 텍사스에서 삼성은 만들고 TSMC는 애리조나에서 내년부터 만들게 됩니다. 6는 삼성이 만들고 7은 또 TSMC가 만들고 8은 또 삼성이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교체하면서 만들게 되는데 그 중간쯤에 테라팹이라고 해서 이름도 정했죠. 테라팹이라고 해서 테슬라도 칩을 만드는 공장을 져서 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칩을 만들겠다. 고성능 칩을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칩과 AI의 소프트웨어는 결합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그러면서 테슬라의 지금 옵티머스 2.5인데도 지금 대단히 놀라운 여러분 11월 6일 주주총회 보면 같이 춤추고 그러잖아요. 대단히 부드럽게 추고 있다는 게 보는데 이게 2.5고 양산은 3부터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2028년 정도에 4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4부터가 진정한 의미에서 판매 가능한 로봇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4에 이제 AI6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매년마다 아이폰이 업데이트되고 갤럭시가 업데이트되는 것보다 옵티머스 5, 6, 7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AI 칩이 지금 AI 예를 들면 6가 옵티머스 4랑 같이 간다면 옵티머스 5랑은 AI7이 같이 가는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언젠간 이것도 숫자를 맞추겠죠. 그러면서 같이 칩의 진화, 그다음에 옵티머스의 진화 이거를 템포들이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발전 수준이라고 봤을 때 올해는 당연히 아니고요. 어떤 기업도 지금 양산하고 있지 못해요. 뭐 양산하겠다는 기업은 있지만 아마 내년 정도에 모든 기업들이 양산을 시작할 거라고 봐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도 포함하여. 근데 이 양산은 아직까지 대량 판매가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실제로 제조를 테스트하는 그래서 아마 다들 1000대 미만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뭐 곧 어제 발표가 났었나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2026년 지나면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른 속도로 속도전에 지금 발생했다라는 거고 이런 경쟁이 사실은 테슬라에게도 좋죠. 테슬라도 속도를 빨리 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너무 빨리 가면 모방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자기네 발표하면 중국이 다 모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델 3는 정말 생산 전에나 옵티머스 3는 발표할 거라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2026년이 의미 있는 휴머노이드의 해가 될 거고요. 이것이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은 2027년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또는 이것이 2028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테슬라가 옵티머스에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저는 2027년 하반기나 2028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휴머노이드가 이제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함수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L과 K의 생산함수에서 L이 제한이 없어지니까 데이비드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가 있어서 비교우위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조금 배우시고 대학교 때도 교양으로 경제학을 하셨다면 배우셨을 텐데 예를 들면 A라는 지역은 파프리카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파프리카를 똑같은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노동력으로 파프리카를 잘 만듭니다. B라는 지역은 토마토를 잘 만들어요. 근데 파프리카도 만들 수는 있겠고 여기도 파프리카를 만드는 것에서 토마토 만들 수 있겠지만 데이비드 리카도는 여기는 파프리카에 집중하고 여기는 토마토에 집중한 다음에 서로 바꿔라. 그것이 훨씬 더 두 경제에
좋다. 이것이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죠. 아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자석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잘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거 환경 물질도 나오고 그래서 중국이 만들어라. 그래서 중국 가져간 거예요. 중국이 히토류 생산을 정제 부분을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도 이거 환경 물질 나오니까 너네가 가서 오염 물질 나오니까 너네가 만들어. 그래서 다 중국이 가져온 거예요. 다들 남들이 만들기 싫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규모의 경제가 생긴 거죠. 전 세계의 히토류를 정제하는 일, 생산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자석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항상 평균 생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쟁력도 있어지고, 그럼 중국 계속 만들어 한 거예요. 그래, 이 국제 분업을 하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가 자석 만드는 것보다 환경 오염 물질도 안 나오고 훨씬 더 50% 저렴해졌어. 그러면 한국은 그걸 수입하면은 훨씬 더 우리 한국이 다른 걸 만들 때 가격이 낮아지죠. 이것이 전 세계 분업이 이루어지는 거고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예요. 근데 거기에는 또 중국의 값싼 노동력도 한몫을 했겠죠. 근데 옵티머스가 만들어지면요, 전 세계 노동력의 가격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아니, 굳이 왜 중국 보내고 인도 보낼까요? 베트남 왜 보낼까요? 거기 인건비 싸서 보냈던 거잖아요. 옛날에 반도체를 왜 한국이 만드는 줄 아십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만들었다가 자기네들이 조립했는데 우리 이렇게 너무 비싼데 어디로 보냈습니까? 처음에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보냈던 거예요. 그들이 반도체를 조립합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일본이 가져가죠. 그걸 그 다음에 타이완하고 한국이 가져온 거예요. 그때 초기에 이것을 했던 것은 기술력보다는 저렴한 노동력이었어요. 이제 저렴한 노동력 때문에 또는 노동의 어떤 성숙도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한국도 앞으로 이 경제가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2030년 가면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4배가 필요해요. 그 사회적 갈등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4배 더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하기 불허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저는 지금 벌써 그런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미 미국에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그건 최소한 2030년은 넘어야 돼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장의 노동은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룰을 안 움직이고 갑자기 저기 잠깐 쳐다보고 그러면 사고 나거든요. 공장의 사고가 왜 납니까? 룰을 못 지켜서 그러는 거예요. 룰을 못 지키게 너무 과도하게 노동을 했다거나 집중력이 떨어졌다거나 또는 룰이 너무 비인간적으로 짜여져 있다거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서 룰을 못 지켜서 사고 나는 거거든요. 룰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대로 하는 건 로봇이 잘해요. AI가.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한번 여러분 개인하고 로봇이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같이 인간이 살아도 싸우는데 서로 부닥치고 인간의 감정도 다 받아내야 되고 갑자기 예측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주특기잖아요. 그래서 예측하지 않는 것, 못하는 것을 로봇이 소화하는 것은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육체 노동에서 집에 와서 가사도우미를 한다든지 또는 노인들의 돌보미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는 로봇에 의해서 한 10년 정도 안에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 소망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늙어서는 로봇 한 명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데리고 있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도 저는 2035년 전후로 해서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는 인류 역사상 제가 보기에는 맥킨지라든지 딜로이트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데서 다 휴머노이드 시장 보고서 같은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다 예측이죠. 예측인데 인류가 존재했던 가운데 존재했던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자동차 시장이 최소 8배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랬잖아요. 80억의 세계 인구가 2세대씩은 갖게 될 거라고. 꼭 집에 2세대를 둔다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도 두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럼 80억 곱하기 3이잖아요. 240억대의 로봇이 인류에 존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세계가 진입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1일 팔란티어는 주당 207달러로 역사적 신고점을 달성했는데요. 팔란티어의 주가가 이렇게 급상승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급상승하면서 또 하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돼 있다 논쟁도 있고 PR에 비해서 너무 PR 수치가 높다 이런 논쟁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2027년, 2028년까지는 500달러도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저력을 또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 보면은 수치들이 펀더멘탈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란티어는 여러분 테슬라와 다르게 기대치가 아닙니다. 팔란티어는 펀더멘탈 자체가 아름다워요. 우선 룰 오브 40가 114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룰 오브 40라는 것은 매출 성장률하고 이익률이죠. 이걸 합쳐서 114라는 거는 엔비디아 다음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여러분 분기 때 저 이 영상 보시면 지금 90몇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매 분기마다 매출 성장률과 순이익률이 증가하는 기업, 이런 기업이 아름답지 않고서 어떻게 훌륭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분기 실적이 보면은 매출이 11억 달러가 좀 넘었어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또 13억 달러 정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RPO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이라고 해서 계약은 돼 있는데 아직 돈이 주고받지 않은, 실행하지 않은 가계약이죠. 이게 26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2분기 동안 영업 안 해도 매출은 계속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되고 있는 자기네들 캐파가 안 돼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 포워드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쓰니까요. 자기 엔지니어링들이 물론 사스라는 것들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지만 사스라는 건 이제 굳이 엔지니어가 오지 않더라도 우리 기업에서 팔란티어를 쓰더라도 그냥 마우스를 클릭하면 쓸 수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는 일부에서는 기초는 포워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팔란티어 엔지니어가 그 현장까지 가서 그 기업에서 이것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26억 달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분기에 최소 2분기의 매출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견실함.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봤던 것 중에 가장 좋게 봤던 것은 커머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는 거버먼트 섹터가 있고 커머셜 섹터가 있죠. 커머셜이 이제 민간 기업에다 판매하는 건데 미국의 커머셜 부분의 성장률이 104%를 기록을 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이 언젠간 저는 다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보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거버먼트의 성장률보다 지금 커머스의 성장률이 높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버먼트보다 커머셜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률이 30에서 50% 더 높습니다. 마진율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정부도 자꾸 깎아달라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더 못 줘. 배짱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어떤 고객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거 여기도 늘어나면 좋죠. 영업이익률이 있으니까. 커머셜 영업이익률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고객들이 어떤 고객입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테슬라의 모든 차량, 현대차의 모든 차량은 한 번 팔면은 땡이었어요. 테슬라가 FSD 가면은 좋은 점이 뭡니까? ARR이라는 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챗GPT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평가받는 이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ARR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즉 뭐 ARR은 뭡니까? Annual Recurring Revenue라고 해서 매년 고객으로부터 계속 돈을 번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 팔고 땡이 아니라 매년, 매달 돈을 번다라는 겁니다. 즉 고객 한 번 되면 이 패스 디펜던스라고 하죠. 경로 의존성이 되게 강력해져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도 꺼려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팔란티 한 번 쓰면 백도가 하기 힘들어요. 좋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대체할 거를 만들려고 하면 또 엄청 걸리니까 이게 계속 쓰게 되거든요. 5년 10년 쓰게 된다는 거잖아요. 한 고객당. 그래서 이제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해서 생애 주기 가치 이런 것들의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팔란티어는 ARR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아주 독보적이라는 것, 그래서 확대될 거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팔란티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지금 캐시플로우도 지금 뭐 여러 사람들 지금 톰리라든지 뭐 데나이브스도 평가할 때 가장 그들은 이제 평가할 때 프리 캐시플로우 FCF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죠. 이 부분도 되게 많고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는 KPX 투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를 왕창 사야 되는 기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계속 R&D 부분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되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다. 즉 대출 받아가지고 성장하고 이런 기업도 아니라는 거라서 기업의 그 수치로 보면은 파이낸셜 그 데이터라고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뷰티풀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팔란티어의 어떤 소프트웨어의 성격을 보고서 특히 정부 쪽이나 군사용으로 쓰이는 걸 보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만 파이낸셜 데이터로만 볼 때는 원더풀하죠. 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 대규모 공매도를 시행했는데요. 이 소식에 팔란티어 주가도 급락을 했는데 마이클 버리가 평가하듯 팔란티어 주가는 고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버리가 맞을 수도 있겠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2007년, 2008년인가 2008년, 2009년 모기지 위기가 올 거라는 걸 정확히 예측해서 떼돈을 번 사람이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그때 워낙 유명해져서 했지만 그 이후로는 대부분 너무 빨리 예측한다. 그래서 타이밍을 못 맞춘다로 평가가 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풋옵션을 갖다가 공개를 한 건데 규모만 공개했지 이 풋옵션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구현을 한 건지, 그러니까 벌써 숏을 친 건지, 숏을 칠 건지 이건 여러분 아직 모릅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지 이익을 보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요. 펀다멘탈이 좋은 기업이 몇 가지의 뉴스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시그널과 노이즈로 본다면 이건 시그널이 아니라 노이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조종
좋은 국면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장투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건 좋은 기회죠.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저는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클 버리도 예를 들면 영원히 테슬라에 대해서 펀더멘탈 평가하면서 저건 망할 기업이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쇼츠가 올 수 있다라고, 조정 국면이 올 수 있다고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걸 통해서 돈 벌고, 그 다음에 쇼츠라는 건 아주 단기 매매잖아요. 가격 내려갈 때 팔고서 그만큼 시세 차익 노리면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클 버리가 2명 온다고 해도, 물론 규모는 되게 큰 규모죠. 1조 달러 막 이렇게 해서 큰 규모긴 합니다만 한 번 스쳐가는 바람이고, 이때 팔란티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고 두 자릿대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 걸로 190달러대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저는 회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버리 공매도 이외에도 팔란티어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알렉스 카프는 어떤 사람이고 팔란티어 가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알렉스 카프는 되게 독특한 사람이죠. 뭐 한국에도 와서 알겠지만 헤어스타일도 왜 저렇게 꼭 펑크 머리를 하고 다닐까,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독일계 유대인이죠. 그리고 독일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회학 박사를 과거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할 수 있는 하버마스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연관이 돼서, 마지막에는 하버마스에게서 박사 논문을 쓰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독특한 이러한 민주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건데, 이제 알렉스 카프가 이제 책을 읽어보면 가장 크게 변했던 것은 이제 9.11이죠. 9.11 이후에 미국이 위협받고 있고 전쟁 속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고, 그런 확신 속에서 피터 틸과 함께 공동 창업으로 팔란티어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특히 금융거래에서의 뭔가 의심이 되는 것을 발견해내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에 대한 어떠한 역추적,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돈을 벌겠다는 뜻도 있지만 싸움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적 개념이 있어요. 지금도 팔란티어는 주적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는 절대 거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미국이라는 국가가 전쟁 중이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회사도 실리콘밸리에 안 두잖아요. 실리콘밸리 애들하고 그렇게 여유 있게 어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들만의 어떤 공간 속에 있으면서 문화적으로도 뭔가 자기네들의 어떤 사람들을 어떤 전투하는 사람. 그래서 막 겨울에도 보면은 이 뭐예요? 그 스키 신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 크로스 컨트리 뭐 이런 것들 직원들하고 같이 우르르 하면서 강해져야 된다 뭐 이러면서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번에도 논란이 있었죠. 당연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줬죠. 왜냐하면 거기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상 지원을 하고 무상으로 했을 때는 비판을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나 많은 사회 비평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소프트웨어를 판 거죠. 그걸 가지고. 그건 또 욕을 먹고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욕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욕을 먹는 게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한 거는 저는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거든요. 이유 없이 아이들도 죽었고 많은 아이들이 기아 속에서 굶주렸고, 즉 군인과 군인의 싸움이 전쟁이지 민간인이 다쳐나가는 것, 이거는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유엔의 우리 레졸루션에도 민간인을 학살해서는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전쟁의 규칙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기면 전범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준 것에 대한 비판들,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하고 있는 건 저도 잘못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팔란티어가 좀 궁지에 몰린 것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는 변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그런 의도로, 민간인을 의도로 설계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유엔에서 2022년 10월에 레졸루션, 그러니까 유엔 결의안을 합니다. 킬링,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소프트웨어나 킬링 로봇 같은 경우에 최종 의사결정은 사람이 하고 사람이 책임진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킬체인들 이렇게 작전사령부 같은 데 보면 수십 명씩 앉아있는데 요즘 6명씩 앉아있고 하는 거를 팔란티어가 구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최종 결정은 그들 장교나 정치권에서 한 거죠. 그 정보를 준 것 뿐이죠. 근데 그 정보가 얼마나 투명하게 주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저는 내부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정부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엔 기구라든지 좀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최종 결정을 할 때 민간인 사상 확률을 분명히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계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내린 것은 팔란티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탱크하고 모든 총도 압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따지면은 인류는 사실은 되게 잔인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판할 부분들은 당연하게 표현의 자유 속에서 비판해야 되는 거고, 거부할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도 빨리 이런 거버먼트 전쟁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커머셜 부분에서 팔란티어가 더 성장하길 바라고 있는 거고요.
지금 AI 버블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팔란티어 주가도 이 AI 버블이 터지면서 또 폭락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AI 버블이라고 생각해요. 뭐 자꾸 젠슨 왕은 버블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고 저의 해석은 버블 맞습니다. 근데 버블이 항상 터지진 않아요. 더 이코노미스트를 통해서 저도 읽은 거지만 역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 1800년부터 2020년까지 인류에게는 76번인가 75번의 버블이 있었어요. 근데 버블이 터진 건 3번밖에 없습니다. 큰 버블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몇 년 전에 메타버스 안 하면 인류가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다 메타버스 엄청 투자했습니다. 망할 뻔했던 게 메타라는 기업이고요. 이름도 메타로 바꿨잖아요. 버블이 있어요, 여러분. 버블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심해야 될 것은 버블은 언제 터지냐예요. 버블이 언제 터지냐면요. 그 기술로 돈 못 벌면 버블 터집니다. 엔비디아는 돈을 벌게 해주는, 쉽게 얘기해서 금강을 채굴해주는 것이, 금강이 나오는 것이 돈 버는 거라면 채굴하는 채굴 사업자에게 지금 삽과 곡괭이하고 청바지 팔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죠. 여러분, 엔비디아가 AI의 최종 소비자에게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고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곡괭이하고 삽을 잘 만드는 기업이죠. 그러면 맨 앞에서 시장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오픈 AI,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피는 너무 시장 점유율이 작으니까요. 뭐 중국은 딥시크가 있을 거고요. 미국으로 치자면 한국에 지금 뭐 클로바 X도 아직 돈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돈 만들고 있는 데가 오픈 AI하고 챗GPT를 만들고 있는 그다음에 제미나이, 구글, 그다음에 뭐 엔트로피의 그 클로드 정도겠죠. 또 그록도 있고요. X.AI에. 자, 이런 기업들이 최종적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면 버블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오픈 AI는 이용자가 증가하니까 전 세계 지금 8억 명을 넘어서고 있죠. 매주 한 번이라도 챗GPT에 로그인하는 사람들이 8억 명을 넘어서고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학습하는 데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지만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는데 지금 앞으로 10년간 오픈 AI는 설비 투자만 1조 달러를 해야 됩니다. 설비 투자를 1조 달러. 매출을 이제 100억 달러 겨우 넘는 회사가. 그거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러면 프리캐시플로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대출이에요, 여러분. 투자나. 자, 그럼 그 대출과 투자를, 물론 벌써 거기서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하겠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 AMD도 한 1000억 달러 정도 될 거고, 여러 기업들이 들어오고 투자 들어오면서 어떻게든지 1조 달러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1조 달러를 들여서 설비까지, 정말 인류가 생각하는, 여러분 한국이 이번에 뭐 GPU 28만 장, 26만 장 들어오는데요. 이거 달러로 치면은 98억 달러예요. 저쪽은 1조 달러 한 기업이 하는데, 이번에 오픈AI하고 아마존의 AWS랑 계약한 데이터 센터 계약 금액이 980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26만 장 들어온다고 저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게 98억 달러예요, 여러분. 저기서 1조 달러를 썼으면 따따블은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조 달러, 3조 달러의 매출을 내야 돼요. 매출 못 내면은 오픈AI 망하는 거고, 오픈AI에서 거품은 또 터지잖아요. 팔란티어만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도 50% 이상 떨어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 다 떨어지고요. 아니, 주식시장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그냥 블랙 먼데이입니다. 에브리데이 홀리데이 블랙 먼데이예요. 2008년, 2009년에 금융위기보다 더 큰 경제위기가 인류를 다 찾아올 겁니다. 물론 회복되겠죠. 근데 이 회복에서 많은 분들이 자산이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거품이 특정 기업을 향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품은 반드시 터지지 않습니다. 70몇 번 중에서 3번 터졌으니까요. 오픈 AI, 그러니까 시장을 만들면, 돈이 되는 시장을 만들면, 최종 시장을 만들면 됩니다. 언제 또요? 자율주행이 빠른 시장을 만들면, 옵티머스가 빨리 시장을 만들면, 그때까지 버블이 안 터지면. 그 전에 오픈 AI는 상거래 부분에서 돈을 벌려고 해요. 지금 미국에서는 시작을 했죠. 오픈 AI를 통해서, 챗GPT를 통해서 물건을 살 때마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픈 AI가 매출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으면 버블 터지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느낌의 자산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팔란티어만이 고평가의 AI 버블의 대상이다? 넌센스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지금 90%는 다 붕괴될 겁니다. 그게 다 AI 주식이에요. 관련주들이에요. 닷컴 버블 때도 뭐 아마존이나 이런 알짜 기업들은 살아남았잖아요. 팔란티어는 살아남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일시적으로 주가가 다 하락한다는 거죠. 팔란티어가 어떻게 사라져요? 전 오픈 AI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챗GPT. 그러니까 엉성한 제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미나이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테슬라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엔비디아가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다만 어마어마한 크기의 어마어마한 폭과 길이로, 시간으로 조정을 겪겠죠. 여기에서 이 조정의 기간을, 이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쓰러져 나갈 거라는 거예요. 레일웨이 버블이 터졌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큰 산업 버블은 레일웨이죠. 그래서 영국의 중산층이 1840년경 전후에서 몰락했다 그래요. 2년 동안. 2년간 엄청난 겨울이 불었어요. 그 겨울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들. 근데 당장 돈 써야 되고 현금 필요하고. 근데 내 주가는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90%가 날라갔고. 이거 팔아봤자 필요한 돈도 못 되고. 근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 다 팔아야 되고. 봄이 왔어도 올라갈 주식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올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은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일부 안전자산에다가 뭐 투자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AI 버블 터지면요, 저는 금이라고 비트코인이라고 이 폭풍을 안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으로는 안전자산으로 쏠리겠지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왜냐하면 이 정도의 충격 정도면요, 닷컴 버블 이상일 거거든요. AI 버블은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절대적 수치로서는 가장 큰 버블이에요. 상대적 수치로서는 레일웨이 버블도 아직 못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충격 여파는 매우 클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버블 터지면 모두가 피해자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구는 사실 크게 보이지 않아요. 출구는 그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출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블이 터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팔란티어를 사야 할까? 또 산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 저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존경해요. 단타 매매는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고 팔고를 되게 빠른 속도로 하시는, 그거는 엄청난 학습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보량, 판단력, 타이밍, 이거 정말 큰 기술이고 저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그럴 시간, 공부할 시간이 풍부하게 있다, 그럴 판단력이 있다라면 단타 매매를 하셔야죠. 그것이 아닌 사람은 다 저는 장기 투자로 가야 된다고 봐요. 장기 투자의 방법은 전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게 DCA밖에 없다고 봐요. DCA는 여러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단어죠. 즉 이번 달도 100만 원, 다음 달도 100만 원, 그 다음 달도 100만 원, 조정이 오면은 150만 원, 주가가 너무 올라간 것 같으면 50만 원, 또 조정이 오면은 150만 원, 올라간 것 같으면 50만 원, 비싸다고 생각하면 50만 원. 하지만 1년 평균 매달 100만 원을 투자한다, 매달 평균 300만 원을 투자한다, 매달 평균 400만 원을 투자한다. 이게 DCA 방법이죠. DCA 방법을 이길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장투에서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가셔야 되고요. DCA라고 해서 일정액을 한다고 해서 매달 300만 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떨 때는 400만 원, 500만 원, 어떨 때는 100만 원. 근데 매달 해서 1년 평균이 동일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이 타이밍을 안 봐도 되고, 여러분 스트레스 안 봐도 되고, 미국 주식 투자하려면 밤새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가끔은 그래도 뭐 어떤 날 보면은 뭐 어떤 주가는 무진장 올라가 있길래 내일 아침 많이 올라가 있겠지 해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다시 원위치, 뭐 이런 적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을 또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 또 5%대 내에서 또 그걸 봐야 되고,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요. 못 하시는 분들은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DCA 방법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팔란티어도 DCA로서는 지금도 들어가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방법론이 근데 단타가 아니라 DCA로 한다라면 지금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저는 최대, 저는 앞으로 5년 안에 팔란티어 주가는 $500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젠슨항은 왜 한국의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고 보시나요? 젠슨항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셔야 될 것은 9월과 10월에 있었던 AI의 어떠한 경제의 전체 주도를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해왔는데, 오픈 AI에게 주도권을 좀 뺏긴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미국에서는. 오픈 AI가 엔비디아에게 $1,000억 투자받고 일주일 뒤에 AMD로부터도 투자를 받는 것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AI GPU 시장을 엔비디아 독주 체계에서 AMD에게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오픈AI가 만들어줬죠. 여기에 또 뭐 어제 발표한 텐서플로어의 TPU, 구글의 TPU도 좀 새롭게 버전업이 되면서 외부 판매까지 가능해지면서 엔비디아를 공격하고 있고요. 이러한 좀 주도권 경쟁에서 뭔가 주도적인 흐름을 좀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국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GTC 2025년 행사를 하면서 앞으로의 비전과 시장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것의 연장선 속에서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중국 수출 규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새로운 지금 모델을 내놨는데 중국 수출 지향령, 이거를 또 미국 정부에서 불허했고 또 다시 설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2023년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했던 거 17%, 2024년에 14.5% 정도가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0으로 지금 수렴된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는 뭐 공급을 초과하고 있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과 세계 시장에서 활력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인 한국에 칩을 공급해 주는 것을 결정하면서 앞으로도 칩 시장은 충분히 중국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신호를 명확하게 주기 위해서 한국은 뭐 원한다라면 50만 장 팔아도 거긴 살 용의가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어떠한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에요. 비즈니스 잘하는 사람인 거고, 그러면서 와서 치킨 한번
먹으면서 분위기 다 정리하면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좀 그런 맥락들이 좀 오픈AI의 내부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 싸움들, 그리고 구글의 어떤 치고 올라오는 속도들, 여기에서 AMD의 견고한 어떤 시장의 어떤 자리 차지하는 상황들, 그리고 중국 시장의 지정학적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한숨에 좀 역전하고 주도권을 좀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바둑으로 치면 하나의 묘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현대차하고도 협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한 것도 뭐냐면 시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시장을 지금 오픈AI하고 제미나이하고 챗GPT라든지 이런 것들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을 아직 여러분 이 시장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장을 크게 만들어줘야 이 돈이 궁극적으로 만드는 시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시장 좀 만들어라.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챗GPT 만들고 제미나이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너네가 다 할 거냐. 근데 테슬라 혼자서 지금 자율주행하고 옵티머스 쭉쭉 나가는데 테슬라랑도 협업 잘합니다. 지금 테슬라 X.AI의 데이터 콜로시움에다가 지금 30만 개 지금 팔았잖아요. 엄청 잘해주면서 막 둘이 친하고 뭐 보라 뭐 이러면서 막 꾹짝꾹짝 하지만 테슬라만 이렇게 시장 두면 안 되죠. 지금 테슬라도 자기네 칩이 더욱더 많이 필요하니까 설계하고 TSMC하고 삼성이 만들지만 자기네들도 칩 공장 하나 팹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테라팹이라고. 시장이 종속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테슬라 너희는 가고 우리가 한국하고도 같이 하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올해 1월 달에 뭐라 그랬어요? 토요타랑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곳곳에다 파트너 만드는 거예요. 이기는 놈 우리 편 이거잖아요. 이기는 놈 우리 편의 전략의 핵심이 뭡니까? 싸우는 인간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플레이어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젠슨 황의 약속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 많은 GPU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GPU 26만 장이 앞으로 우리나라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마중물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나라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시장이 작습니다.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한국만을 위해서 이렇게 고가의 GPU를 많이 들여서 서비스를 한다는 거 쉽게 기업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저하면서 조금 찔끔찔끔 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엔비디아 대표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기는 막 일론 머스크 전화 와가지고 직접 야 밥 좀 먹자 그러더니 야 나 30만 장 살 거고 올해 10만 장 주고 6개월 있다 또 10만 장 주고 또 6개월 있다 10만 장 줘. 여기 팔겠어요. 저 100개만 주세요. 또 200개 주세요. 계속 얼마큼 살 건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100개 또 주세요. 이런 데 팔겠어요. 그냥 10만 장 주는데 팔죠. 여러분 전체 엔비디아의 그 호퍼라든지 블랙엘 같은 경우에 30%를 메타라는 기업이 혼자 다 사요. 그럼 메타는 정말 중심 고객이잖아요. 그럼 메타한테 사겠다면 무조건 줘야 돼. 물량 맞춰줘야 돼. 메타한테 좀 20% 빠질게요. 그럼 나 AMD 산다? 안 되잖아요. 이 주요 고객은. 이 주요 고객을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온 거고, 정부 쪽에서 기업들도 메시지가 오고, 또 한국은 SK 하이닉스 없으면 또 엔비디아 칩 못 만들잖아요. 이런 파트너십도 있는 거고, 또 삼성이 또 앞으로는 또 들어올 거고, 이런 부분에서 또 현대차는 또 글로벌리 로보틱스라든지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갖고 있으니까요. 또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딱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26만 장을 주기로 한 건데, 여러분 이건 국뽕 차원에서 26만 장이 각 3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은 규모가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존하고 오픈AI하고 계약을 지난주에 했는데 980억 달러어치 AI 데이터 센터 만들기로 했어요. 우리는 물론 칩 곱하기 한 3은 해야 돼요. 뭐 비슷하다고 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38억 달러 칩 산 거예요. 규모면에서 3위라고 하더라도 정말 1위하고 2위는 저 사람들이 1위하고 2위 할 정도로 저 아득하게 멀리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운동장에 들어와서 뛸 자격이 주어진 거죠. 이걸 가지고 너무 국뽕에 차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전환점은 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도 잘했고, 이것이 지금 또 한국의 또 코스피 4천과 맞물려 가면서 부목을 더 일으켜내고 있다는 건, 원래 그런 거잖아요. 기세가 형성이 좀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기세가 형성된 거지. 진짜 막 우리가 3위 국가고 어깨에 막 힘 빡 들어가고 K-팝이나 K-드라마나 K-뷰티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이뤄주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지금이라도 달리기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AI 모델인 LG X1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로 평가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AI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벤치마크라고 하죠. 특정 시험을 보는 데서 시험을 잘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특정 부분에서 벤치마크에서 성적이 좋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 하루아침에 쫓아오는 기업들 많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엑사원 여러분들 쓰세요? 못 쓰시잖아요. 그리고 멀티모달이 잘 안 되잖아요. 엑사원 저 훌륭하다고 봐요. 저는 LGI 연구원도 가봤고 거기 있는 뭐 임원분들이랑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눠봤고, 엑사원 공개되기 전에도 사전 베타 테스트도 한번 해봤었고, 좋아요. 훌륭해요. 여러분 다음도 검색 나쁘지 않았어요. 안 쓰시잖아요. 라인으로나 왓츠앱으로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괜찮아요. 훌륭해요. 근데 카카오톡 쓰시잖아요. 서비스 부분에서 지금 한국의 챗GPT를 2천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곧 3천만 명 될 거라고 봐요. 거기 제미나이도 요즘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죠. AI 모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매할 만한 것들을 잘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엑사원도 그렇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도 마찬가지고 빨리 대중화해서 대중 서비스로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된다. 그 경쟁에서 이기지 않는 것은 공부 잘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모두가 다 수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프랙티스에서 잘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에서 좀 LG AI 연구원의 엑사원도 그렇고 네이버의 클로바 X도 그렇고 빨리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젠슨황 CEO는 한국은 가장 많은 AI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은 AI 주권 국가, AI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AI 산업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한국은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주권 AI, 서버린 AI라는 단어를 처음 쓴 곳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자기네 거 팔아먹으려고 모두가 독립적인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시고 AI 기업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네이버가 생각을 한 거죠. 어머 저 단어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한국에 소버린 AI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괜찮은 단어인데? 뭔가 국뽕도 들어가고 그래서 소버린 AI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젠슨왕은 여러분 비즈니스맨이에요. 나쁘다는 의미 아닙니다. 비즈니스맨이 하는 마케팅 용어는 한 번은 걸러들어야죠. 그리고 이것이 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면서도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심리적 효과나 사회적 효과나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젠슨왕이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나쁘고 거짓말이고 사기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이펙트가 발휘된다라면 좋은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이 그것 때문에 AI 막 경제가 갑자기 힘들어요, 여러분. 현대랑 같이 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피지컬 AI 말씀 많이 들었지만 피지컬 AI는 GPT 3.5가 나오면서 챗GPT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GPT 2.0까지 정도 와 있는 거예요. 아직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할게요, 피지컬 AI. 다 그냥 테슬라처럼, 웨이모처럼 또는 중국의 아폴로처럼 막 돌아다녀야죠, 지금 차들이. 청계천에 돌아다니는 그 자율주행? 그 무슨 자율주행이에요. 스텝 앤 고 하는 차죠, 그게. 그럼 우리나라도 막 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년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대요? 아니에요. 26만 대 앞으로 5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피지컬 AI 연습시켜서 순차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도 머리가 영리하니까 지금 중국 기업하고도 협력을 시작했잖아요. 왜 그럼 피지컬 AI로만 가죠? 안 하죠. 기업도 바보가 아닌데. 근데 그런 길이 열렸다라는 것만으로도 100% 중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현대자동차도 뭐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했잖아요. 근데 안 됐거든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또 생겼다라는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가 잘 되길 바라고 하에 AI가 잘 되길 바래요.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지금 로보틱스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잘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모습이 될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확인을 필요로 하는 거죠. 아마 뭐 로보틱스 모델 언젠간 발표하겠죠. 근데 삼성전자도 미치고 한장할 거예요. 카이스트랑 열심히 협력하고 있지만 우리 이만큼 오면 갑자기 막 샤오펑에 있는 그 여자 모습으로 막 걷고 막 부드럽게 막 일론 머스크 막 춤추고 있고 막 그러면 눈높이가 사람들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막 엉성하게 막 쟤네들 막 권투하고 있고 막 마라톤 하고 있고 점점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이걸 맞추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잘 되길 원하는데 삼성이니까 국뽕으로 저긴 로보틱 성공할 거야 라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노이즈에 투자하는 거죠. 시그널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AI 산업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견눈질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편이거든요.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많은 휴머노이드가 팔리고 저 많은 1조 달러의 데이터 센터를 오픈AI 혼자 짓겠다고 저러고 좀 있으면 여러분 독일이랑 프랑스는 올해는 한국이 3등하니까 영원히 꼴등할게요 이러게 있을까요? 거기서 언젠가는 또 데이터 센터 왕창 지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엄청 논의 중이에요. 그럼 얼마나 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데이터 센터만도. 그러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돈을 못 벌까요, 여러분? 떼돈을 벌겠죠. 지금보다 더 성장하겠죠. 아무리 AMD가 잘하고 AMD도 성장할 거예요. 브로드컴도 성장할 거고요. 엔비디아가 왜 성장을 안 해요? 여러분 주력 제품을 보셔야 돼요. 관련주가 아니라 주력 산업을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주력은 붕괴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붕괴되더라도 레질리언스 회복력이 있어서 회복돼요. 여러분 정말 AI 거품이 터지고 경제적인 파국이 와도요. 관련주들은 완전히 종이 무너질 수 있지만 핵심 주종목들은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기업들을 저는 그래서 원래 있는 클래식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지금 같은 시기에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란티어, 테슬라, 그리고 구글 이런 기업들을 중심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저도 지금 관심이 있어서 전력주들 조금 구매해보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여기에다가 제가 올인을 할 것이냐? 제가 요즘 얻는 결론은 전력주 가치가 있어요. ESS 가치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뭐 떼돈이 있어가지고 펀드 매니저에서 누가 저한테 막 1,000억 맡겨주셔가지고 여기 얼마 뭐 300억치고 5억치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달에 막 500만 원 가지고 여기서 최대 막 여기 찔끔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less is more에서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해서 대여섯 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과 집중력이 저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AI 핵심주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삼성도 저는 시세차는 되지만 HBM 납품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삼성 진짜 하늘의 구세주 만났잖아요. 테슬라가 미국 그 텍사스에 짓는 거에서 이나노 공정에서 AI6 만들기로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희소식이에요. 첫 손님이잖아요. 이것만 잘 만들어봐요. 신뢰도가 왕창 올라갈 거고 TSMC에게 한번 싸워보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여기에 있는 또 관련주들 뭐 한미 반도체부터 많겠죠.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이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세계 종목은 저는 흔들림 없을 거라고 보고요. AMD도 있을 거고 인텔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인텔은 운빨이 있어야 되죠. 뭐 운빨이면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크게 투자할 수도 있지만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시면서 브로드컴 당연히 성장하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맞추시면 되는 거죠. 근데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이길 테니까 브로드컴 떡상하고 떡상 그때 엔비디아는 또 떡상할 거예요. 같이 올라갈 겁니다. 브로드컴은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안 올라가고 엔비디아는 올라가는데 브로드컴은 안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TAM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를 하시면 저는 반드시 조정이 올 땐 또 사들여가고 이런 건강한 주식들 투자하시면 반드시 이익 보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